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에 관심이 아주 많은 곧 40을 앞두고 있는 여자입니다. 평범하던 저의 인생에 잠깐의 고비와 굴곡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적어볼까 합니다. 글솜씨가 좋지 않으니 감안해 주시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저는 앞서 말했듯이 패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생 때부터 공부보다는 패션 잡지 보는 것을 더 좋아했고 동대문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아이 쇼핑을 즐겨하는 아이였습니다. 저에게 즐거움이자 행복을 주는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에 입학할 때 저는 동대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얻은 노하우로 어린 나이에 의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모든 게 서툴렀던 첫 의류 사업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차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꽤 잘 되는 편이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운영 중이에요. 오프라인 매장은 2호점까지 확장한 상태입니다. 저의 본가는 수원인데 동대문이랑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동대문 근처 아파트에 집을 얻었어요. 남편은 2호점 매장 오픈할 때 인테리어 보조로 일했던 사람인데 그의 끈질긴 구애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한결같고 성실한 것 같아 마음을 열게 되었죠.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일을 쉬지 않고 하다 보니 성실한 게 최고라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성실한 그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 후 신혼집은 제가 원래 살던 곳에서 살기로 했어요. 가정 가구도 원래 쓰던 것들로 계속 쓰고 남편만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현재 제가 운영하는 매장 중 2호점 운영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남편에게는 골칫덩어리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겨우겨우 회사에 취업하면 오래 다녀야 6개월, 짧으면 2개월 정도 다녔죠. 도련님은 매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도련님은 한동안 띵까띵까 놀다가 취업을 했는데 취업한 회사가 신혼집 근처였어요. 처음에는 야근했다가 막차 끊겼다는 핑계로 신혼집에서 자는 날이 늘었어요. 아이고 형수님, 저 오늘도 신세져도 될까요? 회사가 가깝다 보니까 여기서 지내는 게 자꾸 편해지네요. 제가 오는 길에 치킨 사왔는데 맥주랑 같이 드실래요? 제가 또 왔냐는 표정으로 쳐다보면 능구렁이처럼 넘어가는 도련님 모습이 뻔뻔해서 기가 찼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자주 와도 불편한데 도련님의 잦은 방문은 반갑지 않았어요. 들어와. 형 집인데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래? 여보, 같이 맥주 한잔 하자. 이 집 치킨 맛있잖아. 하지만 더 기가 차는 상황은 자기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인 양 얘기하는 뻔뻔한 남편을 볼 때마다 우라가 치밀어 올랐죠. 도련님, 회사 야근 엄청 많네요? 그래도 이번 회사는 다닐만 한가 봐요. 그전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그만뒀잖아요. 이번 회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모로 마음에 들어서 열심히 다니려고요. 그래, 이 자식아. 너 이번엔 좀 오래 다녀봐라. 지금 회사에서 1년 이상 다니면 내가 너 100만 원 준다. 우와, 정말? 형, 그 말 무르게 없기다. 알았어. 내가 열심히 다니는 모습 보여주지. 그렇게 야근 및 새벽 출근 핑계로 자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저희 신혼집에 도련님 짐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취미방으로 쓰던 방은 온전히 도련님 방이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시모가 반찬 가져다 준다고 신혼집으로 온 날이었어요. 이거 우리 아들들이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오이소박이 가져왔다. 다른 기본 반찬들도 챙겨왔으니까 애들 잘 좀 챙겨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역시 우리 엄마 오이소박이는 진짜 최고야. 엄마, 우리 이거 인터넷에 팔까? 완전 대박 날 것 같은데. 남편은 옆에서 오이소박이를 한 입 베어 물으면서 해맑게 얘기하는데 꼴배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반찬 가져다 주신 시모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시모 아들 둘을 맡아 키우고 있는 사람이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잠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아, 우리 둘째가 요즘 회사 마음 잡고 다니려는 것 같은데 집이랑 거리가 좀 있지 않니? 애가 자리 잡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여기랑 진짜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딱 좋다고 하던데. 네? 저희 집에서요? 제가 놀라서 되묻자 남편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거의 지내다시피 하는데 아예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저는 남편을 째려보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신혼집이에요. 지금도 자주 오는 거 불편한데 계속 지내라뇨. 솔직히 지금도 불편한 상황 많은데 매일매일 지내면 저는요? 제 생각은 안 해주세요. 뭐가 불편해? 딴 방을 쓰는데. 어차피 걘 저녁에 와서 자고 일어나서 출근만 할 건데. 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저는 싫어요. 저는 제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지낸다고 해도 싫어요. 주변에 오피스텔 많으니 오피스텔 구해서 지내라고 하세요. 남자 혼자 살기에 좋은 오피스텔도 많이 있고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도련님도 형수랑 같이 있는 것보다 혼자 지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너는 형수가 돼서 네가 먼저 집에서 지내라고 해도 모자를 파네. 어쩜 그렇게 매몰차니? 뭐 월세비가 없어서 여기서 지낸다고 하는 줄 알아? 아니, 가족끼리 좀 같이 지낼 수도 있지. 여보, 걔 아직 모은 돈도 없잖아. 아마 당장 보증금도 없을 텐데. 여기서 지내면서 돈 좀 모으고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여기 있으면 교통비도 많이 아낄 거고.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모도 미웠고 자기 동생이라고 시모 옹호하는 남편은 더 미웠습니다. 전 그렇게 여기서 지내게 하고 싶으면 월세를 내던 생활비를 냈으면 좋겠네요. 너는 무슨 가족끼리 그런 걸 받니? 쪼잔하게. 얘가 방만 빌려 쓰는 거지 그걸로 뭘 돈을 달래니? 반찬은 내가 해다 주면 될 거 아니야? 어머님이 반찬해서 가져다 주신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도련님이 지내는 동안 저희 부부가 취미로 쓰던 방은 쓸 수가 없을 테고, 그리고 쌀도 어머님이 매달 사다 주실 거예요. 반찬 해주셔도 배달 시켜 먹을 때가 있을 거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비용은 누가 내요? 그것까지 부담해야 하나요? 여보, 진짜 좀 그렇잖아. 동생한테 지내는 비용을 어떻게 달라고 해? 걔 빈털터리인 거 당신도 잘 알잖아. 왜 못해?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면 되지. 지금 월급 받으면서 회사 다니고 있는데 왜 빈털터리야? 쓸데없이 술값으로 쓰는 돈 조금 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얘 좀 봐라. 진짜 너무 심보가 못된 것 아니니? 악착같이 돈 받아내려고 하네. 어머님, 아무리 가족이라도 저 도련님 불편해요. 저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되었어요. 저한테 도련님은 낯선 남자라고요. 낯선 남자랑 집에서 같이 지내라는 게 말이 돼요? 제가 어머님 딸이었어도 이런 상황 괜찮다고 하실 건가요? 눈 똑바로 뜨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는 것 좀 보소.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예, 됐어. 더럽고 치사해서. 큰 며느리라고 아주 엄청난 애가 들어왔어 정말. 난 가야겠다. 시모는 씩씩거리며 나갔고 남편은 그 뒤를 쫓아나갔어요. 몇 분 뒤 남편이 들어오더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난 당신이 더 너무한 것 같아. 내 편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내가 도련님 몇 번 오는 거 그냥 뒀더니 아주 집에 들이려고 해?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봐. 두 팔 벌려 환영할 사람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걔가 계속 여기서 지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가 돈 좀 모을 때까지 잠깐 지낸다는 거잖아. 그 몇 개월도 못 참아? 조금만 좀 배려해주면 안 돼? 잠깐? 그 잠깐이 어느 정도인데? 한 달? 3달? 내가 봤을 땐 6개월이 넘고 1년이 넘어도 같이 지낼 것 같다고. 그리고 배려는 당신이 나한테 해줘야지. 해도 너무한 거야 이거는. 만약에 오래 있게 되면 내가 나가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되면 내가 나가라고 할게. 퍽이나 그러시겠다. 이렇게 계속 우리 집에 빌붙으려고 하면 야근할 때마다 와서 자는 것도 못 오게 할 거야. 알겠어? 신혼집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집인데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뭐 하나 보태준 것도 없는 시모, 남편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고요.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그 뒤로 저를 볼 때마다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소리 하더라고요. 야박하고 못된 형수 왔네. 뭔 용건 때문에 왔니? 어머님, 아버님 드리려고 소고기 사온 며느리한테 계속 그러실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니? 야박한 건 맞잖아. 도련님이라고 하나 있는 거 품어주지 못할 망정. 예. 야박하고 못된 며느리는 소고기 드렸으니 바로 사라지겠습니다. 한두 번 그러고 말겠거니 했지만 시모는 볼 때마다 심기를 건드렸고 더 이상 신경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아빠가 퇴직하시게 되어서 퇴직 기념 가족 여행을 가기로 했죠. 여보, 우리 둘 다 가면 매장 관리하는 사람이 둘 다 빠지니까 나는 여기 남아서 매장 볼게. 당신은 장인 장모님이랑 편하게 여행 즐기다 와. 괜찮겠어? 그래도 모처럼 가는 해외여행인데. 괜찮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일 이상 매장을 비워야 하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 터지거나 하면 어떡해. 누군가는 있어야지. 그래서 자영업자가 힘든겨. 너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 이번 기회에 신나게 즐기다가 와. 남편한테는 조금 미안했지만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남편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낫기도 하고 마음도 한결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고마워. 대신에 내가 선물 좋은 걸로 사올게. 뭐 가지고 싶은 거 없어? 에이, 뭐 안 사와도 돼. 정 사오고 싶으면 너가 사고 싶은 걸로 아무거나 사와. 저는 그렇게 친정아빠 퇴직 기념 겸 가족 여행으로 5박 7일 동안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같이 갔어도 즐거웠겠지만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 여행이라 더욱 뜻깊었어요. 그렇게 즐거운 가족 여행을 끝내고 주말 오전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한테 연락할까 하다가 깜짝 등장해서 놀래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한 시간이 점심 전이어서 근처 맛집에서 맛있는 순댓국을 포장해서 집에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저는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완전 개판이었어요. 남편, 도련님,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이 거실과 방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마셨는지 제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도 다들 인사불성이었고요.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여자 한 명은 아예 제 남편 팔을 부둥켜 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뒷목이 뻐근하고 머리가 띵했어요. 누군가 머리를 망치로 쾅 하고 내리친 느낌이었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저는 일단 이 난장판 상황을 핸드폰으로 찍었고 동영상으로도 찍어놨죠. 일단 캐리어랑 짐들을 창고에 넣어놓고 휴대폰 알람음을 크게 틀며 깨웠습니다. 당장 일어나? 뭐 하는 짓이야? 여보, 왜 지금 왔어?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제가 한국 오는 날짜를 그 다음 날로 알았던 남편은 도련님과 사람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고 난리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날만 그랬는지 제가 여행 간 내내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요. 남편은 술이 안 깨었는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소리 질렀습니다. 장난하냐고. 지금 집안이 이게 무슨 꼴이야? 당신 유부남이야. 지금 여자들까지 집안에 들이고 당신 미쳤어? 여보.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하지? 횡설수설하는 남편이 그제서야 팔을 붙잡고 자던 여자애를 떼어내더라고요. 화가 주체되지 않을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하고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옆에 여자까지 끼고 잠을 자? 야, 너 유부남이야. 알면서도 이래? 지금 나 없는 동안 신혼집에서 아주 난리가 났네. 나 지금 당신 뺨을 100대 넘게 때리고 싶은데 참는 거야. 당장 내보내. 당장. 저의 불호령에 남편은 서둘러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웠고 자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집에 있는 걸 알고는 놀래서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도련님은 아주 해피한 시간을 보냈는지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남편도 해롱해롱거린 채로 휘청거리며 집안을 정리하는데 진짜 가관이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와, 여자까지 집에 불러? 아니, 영훈이 친구인데
그냥 나도 껴서 논 거야. 이게, 내가 지금 잠이 깨서 조금 정신이 없는데. 도련님 친구랑 같이 껴서 놀았어? 그것도 우리 신혼집에서? 제정신이야? 이러려고 나 혼자 여행 보냈구나? 아주 살판 났겠어. 내가 집에 없는 동안 여자들이랑 놀아나느라 재미 좋았겠어. 아니야, 미안해. 잘못했어. 아까 걔네들은 영훈이랑 친한 여자애들인데, 그리고 나는 그냥 같이 술만 마신 거지. 내가 이러려고 여보만 보낸 건 아니고. 남편은 저한테 해명 아닌 해명하다가 숙취가 올라왔는지 토하러 화장실에 가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계속 정신 못 차리는 도련님을 깨웠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세요. 얼마나 마셨길래 이 난리가 났는데 안 일어나는 거야? 여보세요. 지금 상황 파악 안 돼요? 형수님, 웰컴. 언제 오셨어요? 재미있었어요. 제 선물 사왔어요? 선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나가지 못해요? 진짜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아주 즐거운 파티를 했나 봐요. 에? 형수님, 저 나가요? 왜요? 저 해장해야 하는데. 해장국 먹으러 갈래요? 상황 파악을 못한 듯 헛소리만 하는 도련님을 보니 뒷목이 뻐근했죠. 지금 이성의 끈 겨우 붙잡고 있으니까 끊어지기 전에 나가요. 나 지금 참으린 100번도 더 넘게 외쳤으니까 빨리. 저는 해롱거리는 도련님을 현관문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자기 신발도 못 찾고 비틀거리더라고요. 자기 신발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형수님 왜 그러실까? 우리 엄마가 야박하다고 그러던데 진짜 야박해, 우리 형수님. 그때 화장실에 쏟아내고 나온 남편이 나왔습니다. 당신도 같이 나가. 당장. 둘이 진짜 꼴 보기 싫으니까. 여보, 내가 어딜 가. 여기가 집인데. 시끄럽고. 지금 이런 모습 우리 엄마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주말 점심때까지 만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두 남자를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문 앞에서 계속 있는 것 같길래 문을 열고 한마디 했어요. 10분 뒤에도 집 앞에 있으면 엄마 아빠 부를 거야? 여보, 미안해. 진짜 나 반성하고 있어, 정말. 내가 형이 돼서 말리지는 못할 망정 같이 마시고. 진짜. 형수님, 한 번만 용서해줘요. 미안하면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나 오기 전에 정리라도 깨끗이 하던가. 진짜 보기 싫어. 당장 꺼져들. 다시 한번 엄포를 놓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 꼴을 보니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결국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청소업체를 불렀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서 힘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 소파에 앉아 널브러져 있었어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까? 전화 벨소리가 울리더라고요. 핸드폰을 보니 시모였습니다. 또 뭐가 잘났다고 전화를 했을까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너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니? 남편을 내쫓아? 콩나물국을 끓여주지는 못할 망정. 어머님, 마침 전화 잘하셨네요. 상황 설명을 들으셨어요? 제가 왜 콩나물국을 끓여줘야 하죠? 네가 돈을 벌면 얼마나 잘 번다고 유세야? 네가 돈 좀 있다고 우리 집 아들들이 우습게 보여? 네가 재벌 2세야? 네가 삼성 회장 딸이야? 왜 갑질이야? 네가 뭔데? 말 잘하셨네요. 아들들을 얼마나 잘 키우셨길래 남의 집에서 사람들 불러서 파티를 해요? 심지어 큰아들은 유부남인데 젊은 여자들까지 불러서 밤새 술 마셨던데 그거 아세요? 형네 집에서 친구들 불러서 같이 놀 수도 있지. 진짜 남의 집도 아니고 뭐 친구들이랑 좀 재미있게 놀겠다는데 그게 잘못됐어? 자기 아들이 잘못된 행동한 건 그럴 수 있는 거고 제가 화가 나서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억지 부리는 시모도 정말 지긋지긋했습니다. 어머님이 이러시니 아들들도 그러죠.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집 제 집이에요. 제가 결혼 전부터 살던 제 명의의 제 집이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남편 집이에요? 결혼했으면 둘의 집이지. 뭐 명의고 뭐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어머님, 남편이 결혼하면서 뭐 해온 게 있나요? 가전을 해왔어요? 가구를 해왔어요? 딸랑 몸만 들어와서 지내고 있으면 좀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자기 동생까지 책임져 달라니 제가 무슨 성모 마리아예요? 말하는 싸가지 좀 봐. 내가 너 싸가지 없는 건 예전부터 알았지만 와, 이렇게 싸가지일 줄은 몰랐다. 요즘 며느리들 싹퉁머리 없다고들 하더니 너는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며느리 중 최고다, 최고야. 내가 며느리 복도 지지리도 없지. 어머님, 아들이 여자들이랑 술 마시면서 뭘 했는지 알면서도 이래요? 제가 눈이 안 뒤집힐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집을 5일 동안 비웠는데 이게 하룻밤일지 여러 밤일지 어떻게 알아요? 팔 붙잡고 둘이 자고 있는 모습 들킨 건 아세요? 이거 엄연히 외도예요, 어머니. 저 없는 동안 여자들 불러서 무슨 짓을 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아유, 네가 그렇게 빡빡하게 구니까 눈이 밖으로 도는 거지. 여자가 여자다워야지. 돈 좀 있다고 아주 유세나 부리고 갑질이나 하고 말이야. 내가 봐도 질리는데 남자는 오죽하겠니? 내가 남자여도 다른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겠어. 지금 저한테 말실수하신 거예요. 어머님, 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어머님 포함해서 어머님 아들 둘, 내 집에 발들이 생각하지 마세요. 저 이제 그 집안이랑 연 모두 끊겠습니다. 여자 불러서 술 마신 것도 모두 내 탓이라고 하는 시무랑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체 여자다운 건 뭐죠? 남편 역시 남자다움이랑은 거리가 먼데 왜 저만 탓하는지. 시부한테도 핸드폰으로 오전에 찍은 사진과 영상들을 보냈죠. 저 이런 사람과는 못 살겠다는 문자와 함께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말했어요. 당신이랑은 이제 끝이야. 알았어? 아니 무슨 마마보이야? 당신도 그렇고 도련님도 그렇고 무슨 일만 있으면 쪼르르 엄마한테 이러나 봐. 그리고 이른다고 전화해서 대신 화를 내는 어머님도 대단하시다. 왜?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뭐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뭐라고 말했길래 무조건 다 내 탓이래? 말이 돼?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왜 내 탓이야? 나까지 집에 오니까 엄마가 화가 좀 나셨나 봐. 그러실 수 있잖아, 옛날 사람인데. 그런 건 네가 이해해줘. 화가 좀 나셨어? 당신, 나는 화가 좀 난 정도가 아니야. 미쳐버릴 것 같아. 이해? 이해가 되는 행동을 하셔야 이해를 하지. 왜 맨날 나만 이해해야 하는데? 어머님이 날 이해하신 적은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바래? 그래서 내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못나서 그런 거라고. 나 진짜 반성하고 있어. 너가 그렇게까지 화내는 거 이해해. 아니, 화낼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야. 남편은 미안하단 말이면 다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저 영혼 없이 미안하단 말로 무마시키려고 하는 남편한테 단단히 얘기했습니다. 아, 듣기 싫다. 아무튼 우린 끝이야. 우리 집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니. 우리 결혼 생활 끝이라고. 아니,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너 화 풀릴 때까지 내가 기다린다고. 지금 그게 미안한 사람 태도야? 기가 막혀서.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오늘부터 남 하자. 기다리긴 뭘 기다려? 이제 남인데. 혼인신고 안 했길 망정이지. 괜히 귀찮아질 뻔했어. 너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이 있지. 이혼이 쉬워? 진심이야. 아까부터 얘기했잖아. 대체 뭘 듣고 있었어? 그리고 우리는 굳이 이혼할 필요도 없잖아. 그냥 여기서 끝내. 알았어? 남편과 결혼할 때 따로 대출 같은 건 필요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는 아기가 생기면 할 생각으로 안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와 생각하면 어찌나 잘한 일인지 몰라요. 나 할 말 전했으니까 끊는다. 짐은 퀵으로 보낼 테니 그렇게 하라. 남편과 전화를 끊고 저는 퀵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집에 있는 큰 박스에 남편과 도련님 짐을 대충 넣어서 퀵으로 보냈어요. 제가 진짜 짐을 보낼지 몰랐었던 남편은
그제서야 집으로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진짜 우리 이렇게 끝인 거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미안해. 아까는 나도 모르게 욱한 것 같은데 마음 상했다면 풀어라. 응? 용서 구해야 할 짓인 거 알면서 왜 그랬어? 반대로 내가 당신 집에 없을 때 어린 남자들 불러서 술판 벌이면 어떨 것 같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 우리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잖아. 당신 유부남이라고. 내가 진짜 바보 같았다. 영훈이가 친구들이랑 술파티 하기로 했다길래 정말 저녁에 잠깐만 놀자 하고 허락한 건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내가 믿을 거라고 생각해? 당신은 이미 신뢰를 잃었어. 지금 신용 나한테 바닥이야. 그리고 술파티를 왜 남의 신혼집에서 하냐고. 같이 논 그 사람들도 내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니야. 미안해. 뭐라고 해도 미안해. 내가 진짜 납작 엎드려서 살게. 응? 미안해. 용서해주라. 진짜 네가 내 말 듣기 싫다고 하면 말도 안 할게. 옆에서 조용히만 있을게. 그냥 너 필요한 거 있으면 옆에서 도와주기만 할게. 됐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솔직히 당신 성실하면 그것 때문에 결혼까지 했는데 다 부질없다. 이제 와서? 제가 나가라고 해도 도저히 말을 안 듣길래 친오빠한테 SOS를 쳤습니다. 친오빠가 사정을 듣고는 남편을 끌고 1층으로 가서 내쫓았습니다. 솔직히 연애할 때도 결혼한다 했을 때도 동생 돈만 보고 오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역시 나였네.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뭣도 없는 남자한테 집 주고 매장 맡기고 하니까 사람이 우습게 보여? 네, 형. 제가 진짜 앞으로 딴 생각 딴짓 안 하고 열심히 살게요. 이미 딴짓 다 해놓고 이제부터 안 하겠다고 하면 누가 믿어? 우리가 바보인 줄 아는 거야? 다신 내 동생 앞에 찾아오지 마. 그땐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났지만 쉴 틈도 없이 매장 관리를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여행으로 자리도 며칠 비웠고 남편이 또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확인도 해야 했죠.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매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매장도 난리가 난 것 아니겠어요? 사장님, 잘 다녀오셨어요? 사장님 안 계시는 동안 매장 난리 났었어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직원 하나가 울먹거리며 얘기하더라고요. 여행 가신 동안 2호점 사장님 동생이라는 분이 여자분 데리고 와서 옷 골라가게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뭐? 도련님이 여기로 왔었어? 여자 데리고? 네, 제가 사장님 자리 비워서 곤란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자기가 다 처리할 거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자기 마음대로 막. 미쳤어 진짜. 언제 왔었어? 화요일하고 수요일에 2번 왔었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2호점에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골 때린다. 몇 시쯤인지 대충 기억나? CCTV 좀 확인해보자. 도련님은 제가 없는 동안 여자들 데리고 와서 옷 선물을 했더라고요. 물론 계산은 안 하고 자기가 다 해결 가능하다며 그냥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상황이 이런 것일까 싶었어요. 도련님이 가져간 옷들의 금액을 확인하니 50만 원 좋게 넘더라고요. 하연아, 여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CCTV 부분 저장해서 USB에 담아줄래? 나 2호점도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또 매장에 오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2호점으로 갔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출근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야, 왜 당신이 여기 있어? 여기 내가 관리하는 매장이잖아. 솔직히 남편은 제가 관리 직원으로 채용을 한 거지 매장을 아예 전부 맡기진 않았거든요. 자기 매장이라고 하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르바이트하고 발품 팔아 키운 매장인데 결혼해서 운영 맡겼다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운영을 잠시 맡긴 거지 이 매장을 당신한테 준 거 아니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은 그저 직원이야. 내가 고용한 직원이라고.
사업자가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되게 웃긴다. 너 진짜 나랑 끝낼 거야? 나는 이대로 못 끝내. 아, 몇 번을 말해. 끝이라고 끝. 당신이 안 끝내도 내가 끝낸다고. 한쪽이 끝났다는데 왜 자꾸 구질구질하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매장 운영도 이제 안 해도 돼. 아니, 못 하는 거지 이제. 당신은 잘렸으니까. 내가 잘났다고 알아들어? 퇴사 처리할 거라고.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내가 계속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반성한다고 했잖아. 얼마나 빌어야 하는 거야? 웃겨 정말. 당신이 평생 빌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도련님 매장에서 여자들 데리고 와서 아주 신났더라? 당신도 알고 있지? 1호점에서 얼마를 가져간 줄 알아? 그거 절도야. 왜 남의 가게에서 마음대로 옷을 가져가? 아, 옷값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좀 있는 척하고 싶었나 보지. 내가 줄게. 얼만데? 옷값 주면 될 거 아니야? 지네가 사장인 줄 알고 아주 꼴값들 떨더니. 옷값은 가져갈 때 주는 거야. 왜 있는 척을 남의 매장에서 하냐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잘 될 생각은 안 하고 왜 내가 열심히 일군 내 매장에서 생색을 내는 거야. 옷값은 일단 됐고 꺼져. 당장 꺼지라고. 왜 자꾸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야? 사람 돌아버리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정말 뻔뻔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는 남편의 행동에 우라가 치밀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마에 핏대가 설 정도로 화가 났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무릎을 꿇더라고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앞으로 진짜 잘한다고. 진짜 이혼은 아니잖아. 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안 돼? 나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당신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매장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필요한 거잖아. 내가 필요한 건 맞니? 애초에 내가 좋아서 만난 건 맞아? 다시 한번 생각해도 우린 아닌 것 같아. 안 맞아. 내 인생에서 끝이야. 아웃이라고 아웃. 매장에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는데 너무 쪽팔렸고 남편이 무릎 꿇고 계속 버티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매장을 구경했습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어도 펑펑 오열해도 나 마음 안 바뀌어. 당장 일어나. 지금 구경거리 된 거 안 보여? 계속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나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거야. 내가 가라고 몇 번을 말하니? 가. 제발 좀 가라고. 내가 부탁한다. 제발 내 매장에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 남편은 계속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모가 매장으로 왔더라고요. 무릎 꿇은 남편을 보더니 저를 향해 다가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 이년, 못된 년, 아주 나쁜 년.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무릎 꿇게 해?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해? 나도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아주 싹퉁머리 없는 것. 이거 놓으세요. 진짜 뭐 하는 짓이에요? 너 우리 영감한테 뭔 사진을 보낸 거야? 네가 뭐라 그랬길래 영감이 우리한테 난리를 치는 거냐고. 어머님 아들들이 제 집에서 여자들이랑 술 파티하고 널브러져 있는 거 보냈어요. 왜요? 제가 뭐 없는 말 지어서 아버님한테 얘기했을까 봐요. 사실만 말했어요. 잘못한 건 어머님 아들들인데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시부한테 사진 보내고 나서 시부가 남편과 도련님을 크게 혼을 냈나 보더라고요. 사실 꾸지람 받을 일 많잖아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에 머리채를 더 꽉 세게 쥐고 흔들었습니다. 아, 놓으시라고요. 신고할 거예요. 이것 좀 놔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주머니, 이거 놓으세요. 내가 왜? 못 놔. 네 머리털 다 빠질 때까지 잡고 있을 거야. 내가 너 벼르고 있었어. 머리채 잡혀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다가 매장 아르바이트생이 와서 겨우 시모를 떼어주었습니다.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더라고요. 남편은 그 난리통에 시모가 괜찮은지 쪼르르 달려가서 챙겨주더라고요. 솔직히 머리채 잡힌 건 난데 왜 지 엄마를 걱정하는지 짜증이 났고요. 정말 그 집 식구들은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못 배웠어요? 둘째 아들은 남의 매장 와서 옷을 훔쳐가질 않나.
그 잘난 첫째 아들은 지 매장도 아니면서 자기 매장이라고 우기질 않나. 그 엄마라는 분은 와서 밑도 끝도 없이 머리채를 잡지 않나. 진짜 뭐 이런 경우 없는. 뭐? 이년아, 할 말 다 했어? 머리채 더 뜯기고 싶어?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더 해드릴까요? 여기 사람들 있는데 집안 망신 당하고 싶으세요? 뭐 잘났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길가에 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보세요.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제 말을 듣고 난 뒤 시모는 갑자기 눈을 부라리면서 저를 째려보더니 디피되어 있는 옷들을 다 집어던지고 마네킹을 넘어뜨렸습니다. 담이야, 지금 당장 112에 전화해. 지금 어떤 미친 아줌마가 와서 영업 방해하고 있다고 빨리 와달라고 얘기해. 어린 아르바이트생은 그 상황이 무서웠는지 울먹이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어린 친구한테 너무 못 보일 꼴을 보이고 겁먹을 상황에 가치 있게 해서 너무 미안했죠. 뭐? 미친 아줌마? 이게 미친 게 뭔지 보여줘? 시모는 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저희 매장 주위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고 남편은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시모를 말리지도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진짜 얄밉고 원망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니 그게 믿음직스럽겠어요? 5분 만에 경찰들이 왔습니다. 경찰들이 오니 남편도 그제서야 상황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 시모도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가만히 서 있더라고요. 저는 찾아온 경찰들한테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두 분 영업 방해죄로 신고하고 싶습니다. 경찰관님, 여기 매장 엉망으로 된 거 보이시죠? 아, 그리고 이 집 둘째 아들이 제 매장에서 옷도 가져갔거든요. 절도죄 추가로 해서 이 집안 사람들 신고하고 싶어요. 말씀드린 모든 내용 CCTV에 있으니까 증거로 제출할게요. 일단 세 분 서로 가서 말씀하시죠. 저는 시모의 남편과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친오빠에게 전화해서 경찰서로 불렀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도련님의 절도 건의 경우 초범이라서 벌금형 정도였고 굳이 합의할 필요는 없어서 합의는 안 했습니다. 시모의 영업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징역살이를 하던 벌금을 물던 관심이 없었고 역시나 합의는 안 해줬습니다. 진짜 합의 안 해줄 거야? 우리 엄마 징역살이 하게 할 거냐고. 합의? 징역 싫으면 벌금을 내던가. 그리고 벌금형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합의 바라면 난 5천만 원 부를 건데? 해줄 거야? 지금 당신네 가족 때문에 내가 받은 피해가 얼마나 되는 줄이나 알아? 내가 그 피해 금액까지 청구하려다가 만 거니까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마. 넌 계속 내가 우스워 보였지? 너가 그렇게 잘났어? 당신보다는 잘난 것 같아. 싫은 소리 듣고 싶은 거 아니면 이제 찾아오지 마. 남편이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몇 번 찾아왔지만 거절했죠. 나중에는 자격지심인지 뭔지 자기 혼자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는데 대꾸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여행 다녀온 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이 마비가 되었고 저는 잠시 휴업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유급 휴가를 주었고 저는 그 기간 동안 다시 매장 재정비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으로 지내던 아파트는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또 전 시댁 식구들이 찾아올 것 같기도 했고 신혼집으로 지냈던 곳에서 혼자서 지내기 싫었어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전 시부는 동네 창피하다며 뭐 하는 짓이냐고 혀를 내둘렀다고 해요. 그렇게 경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 시모랑 전 시부가 엄청 격한 싸움이 있었던 듯 합니다. 그 뒤로 이혼 절차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전 시부는 고향으로 혼자 내려가셨다고 들었고 무능력한 아들 둘을 둔 전 시모는 벌금으로 많은 돈을 쓴 덕에 한동안 경제적으로 허덕였을 거예요. 이혼한 전 시모는 아들 둘과 포천에 있는 시몬의 친정에 빌붙어 사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처 출근 부업하는 곳에서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 도련님은 열심히 다닌다는 회사 또 때려쳐서 띵까띵까 놀고 있고
전 남편도 제 일터에서 잘린 뒤로 여기저기 일을 구하러 다니는 것 같던데 경력이 없는 나이만 찬 남자를 누가 쓰겠어요? 전 남편 역시 물경력이었거든요. 저는 매장 재정비가 끝난 뒤에 다시 영업 재개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꽤 오랜 단골들이 많은 편이라 제 영업 후에도 전처럼 잘 팔렸습니다. 손님들과 전 시댁 식구들 얘기하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요. 남편 복은 없었지만 직원 복은 있어서 지금까지 다들 열심히 잘해주고 따라주고 있습니다. 내년 중순쯤에 3호점 오픈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현재 근처에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과 뜨거운 연애 중입니다. 제가 돌싱인 것도 알고 매장에서 난리가 난 것도 알고 있어요. 전 시댁에서 연 끊고 한창 정신없이 지내면서 힘들 때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거든요. 재혼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네요. 비가 오고 날씨가 확 추워져서 매우 춥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혹시 사연 듣는 분들 중 저의 매장 고객분들도 계시다면 듣고 나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별꼴 다 본다는 걸 몸으로 체감한 30대 돌싱녀 인사 올립니다. 저는 결혼 후 1년 만에 초고속으로 이혼을 했는데요. 제 이혼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게 문제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들어보신 분들은 모두 이혼 잘했다며 오히려 응원해 주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인이 제 이혼 이야기를 듣더니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일이라며 거듭 권해서 이렇게 사연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저와 이혼한 남편은 동갑내기로 같은 직장의 동료이자 사내 커플에서 부부가 된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저와 사귀기를 원했고 저도 솔직히 어느 정도 나이가 찼으니 진지하게 생각해보고자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때 남편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위해 모든 걸 맞춰주고 제 취향에 맞춰주는, 고기를 싫어하는 저를 위해 매번 채식이나 해산물 가게를 찾아주는 아주 좋은 남자친구였죠. 그 세심한 모습에 반해 정말로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 집을 구매했다고 했어요. 난감하게 웃으며 은행 빚이 많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걸 보니 제가 나머지는 벌어서 생활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집도 있고 제가 벌면 생활비도 있으니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던 차에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가 생겼어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었고요. 남편은 항상 제게 아이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매번 피임을 하다가 저도 결혼 생각이 짙어지자 결국 피임에 소홀하게 됐고 그렇게 아이가 찾아온 거죠. 아이가 생기고 보니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생활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부모님에게 손을 조금 벌려야지 생각했어요. 저희 집은 제가 못나서 그렇지 아버지는 교수, 어머니가 교사로 솔직히 못 살지는 않아요. 그렇기에 빌리고 나중에 갚자는 생각도 편하게 했었고요. 시댁은 시골인데 가족들도 엄청 많은 집안이었어요. 솔직히 임신해서 결혼하는 건데 남편이 엄청 원해서 그 집안에서도 축하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상견례 겸 시모를 봤는데 엄청 친절하게 대해주시기는 하셨지만 뭐랄까 그 눈빛이 엄청 차가웠어요. 그렇지만 본래 그런 인상일지도 모른다고 편하게 생각했어요. 시부도 마찬가지로 정말 즐겁지는 않은 가식적으로 웃고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저는 이 자리가 딱딱한 자리라 그런가 보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해버렸어요.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지금도 생각하게 만드네요. 사실 이혼에 대한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첫날은 놀랍게도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무척이나 지쳐 있었어요. 남편이 집을 해오느라 막대한 원금과 이자가 나가고 있어서 결국 결혼과 관련된 재반 비용은
모두 제가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에 친정오빠는 왜 네가 다 하냐고 남편을 굉장히 나쁘게 보더라고요. 저는 오빠를 다독였어요. 어차피 결혼하면 둘이 같이 살 거고 그 집도 우리 둘이 사는 집이 될 거다. 집 가져오는데 내가 혼수하는 게 맞고 결혼식 비용도 내는 게 맞다고 했었죠. 그런데 시모가 결혼 며칠 전에 폭탄을 하나 터뜨리더군요. 예, 너희 이쪽에서 미리 피로연 하는 게 어때? 피로연이요? 식장을 최대한 시댁과 가까운 지역으로 잡으려고 애썼는데 결국은 그렇게 말이 나온 거였죠. 저는 남편을 쿡쿡 찔렀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어물쩍 말했어요. 결혼식만으로도 힘든데 무슨 피로연이에요? 그냥 결혼식만 하셔도. 얘 좀 봐. 너 우리 친척들 모두 우리 지역에 다 몰려있는 거 모르니? 차 대절해서 가려고 해도 그날 모이기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친척들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것도 못해? 너 그러면 못 써? 시모는 남편을 향해 강하게 말했지만 딱 보니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쯤에서는 시모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 결혼식 비용을 모두 내고 있다는 걸요. 결국은 시모의 등살에 못 이겨 피로연까지 하게 됐어요. 본식 2주 전에 했는데 시댁 쪽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는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게다가 피로연에서도 축의금을 걷었는데 그걸 시모가 싹 다 가져가더라고요. 피로연장 잡고 음식 준비도 제가 다 했는데 말이죠. 남편이 가져갔다면 식장 대여비와 음식 비용만으로도 제가 빼올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결혼식 때 남편에게 식대로 정산을 받기로 했었거든요. 얼마를 썼는지만 정확하게 계산해 두기로 했죠. 시모가 좋아하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결혼식에는 좀 차분하게 진행되겠지 싶었는데 시모의 도를 넘는 행동은 결혼식 바로 전에 또 터졌어요. 자기가 극구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식장 도우미 선생님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죠. 내가 노래 교실 다니지 않니? 한곡 멋들어지게 뽑아줄 테니까 나한테 맡겨. 어차피 너희 축가며 뭐며 아무것도 없다면서? 그렇게 재미없는 결혼식 괜찮겠니? 내가 분위기를 띄워줄 테니까 걱정 마. 시모의 말에 저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결국은 저는 몰래 직원을 불러내서 말했어요.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한테 결혼식 날 노래 준비는 안 될 것 같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가 제 결혼식 다 망치겠어요. 결국 결혼식장에서는 준비되지 않은 노래는 부를 수 없다고 했고 저도 시모에게 결혼식에서 말고 다른 때 불러달라고 했죠. 바락바락 하겠다고 우기던 시모도 예식장 측에서 안 된다고 하니 받아들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날 초대받아서 온 제 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벌써 시댁이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네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여기저기 네 욕 엄청 하고 다니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네가 모르고 나중에 들으면 더 놀랄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 너 조심해야겠다. 친구의 말에 저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강철 같은 신부 화장이 아니었다면 저의 흥분은 모두 고스란히 드러났겠죠. 저도 나이를 뒤로 먹은 게 아니다 보니 제가 받은 열을 삭히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다만 겉으로 웃고 있는 얼굴과는 다르게 몸속에서는 이미 분노가 극에 달했지만요. 참아야 한다. 내 얼굴에 침 뱉기야. 그 생각만 내도록 했어요.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서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죠. 그렇게 마지막에 가족이 모여서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옆에 오시더니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랑한다, 우리 며느리. 우와, 진짜 욕이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걸 겨우 삼키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뒤에서 욕이라는 욕은 다 하고 돌아다녀서 내 친구들까지 그걸 다 알게 한 주제에 뭐? 사랑한다고요? 진짜 그 넙대대한 시모의 얼굴에 한 대 줘 패고 싶은 걸 겨우겨우 참고 웃었어요. 네, 어머님, 저희 잘 살게요. 그렇게 저는
완벽한 결혼식을 겨우겨우 지켜낼 수 있었어요. 남은 건 너덜너덜해진 제 멘탈 뿐이었지만요. 그리고 시모는 그 멘탈마저 마지막에 탈탈 털어가시더군요. 제가 결혼식 비용을 다 냈잖아요. 그리고 혼수의 예단비까지 싹 다 해서 몇 천만 원이 들어서 남편에게 미리 이야기해놨었거든요. 필요연 할 필요 없었는데 어머님이 원해서 한 거니까 그 비용은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죠. 솔직히 돈은 제가 다 냈는데 들어온 축의금은 시댁에서 다 가져갔으니 저도 남는 게 있어야 나머지 결혼식을 제대로 치를 수 있잖아요. 그때 남편은 알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결혼식 때 들어오는 축의금에서 떼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정산하러 내려갔더니 시모가 남편에게 들어온 축의금을 모조리 들고 식대 계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가서 물었어요. 저번에 필요연할 때 쓴 돈 따로 빼놨어? 그게... 왜? 안 빼놨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필요연 때 쓴 돈 반은 주기로 약속했잖아. 주기로 한 돈으로 식대 계산하면 나한테는 어떻게 돈 줄 건데? 조용히 좀 해. 너도 어차피 축의금 들어온 거 있잖아. 그 금액도 다 남을 건데 그걸로 우선 쓰면 되지. 너 식대가 다 내 돈인 줄 아니? 그거 우리 부모님이 친구들 친척들 결혼식 돌아다니면서 낸 돈 돌려받는 거야. 내 친구들이 준 돈만 오로지 내 거라고. 게다가 그 돈이 들어온들 어차피 혼수로 다 나가야 하는 돈인데. 결국 제 입에서 고운 소리가 나올 리 없었고 큰 소리가 버럭버럭 터져나왔어요. 솔직히 작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조심스레 이야기할 수도 있었어요. 시모의 행동들이 없었다면 말이죠. 이미 시모의 행동들로 제가 기분이 팍 상해 있는데 남편이 저러니 말이 곱게 나가질 않더라고요. 예, 너는 이제 막 결혼한 애가 남편을 잡어? 아니, 남자가 집을 다 해오면 네가 자질구레한 건 내야지. 넌 기생충 마냥 남자한테 빌부터 살려고 벌써부터 그러는 거야? 기생충요? 누가 기생충인데요? 어머님, 집을 가져오면 뭐 해요? 다 대출이라 원금 이자만 월급만큼 나가는데. 그러면 어차피 제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거 모르셨어요? 그 대출금이랑 제가 내는 생활비랑 어차피 비슷해요. 집돈 갚는 동안 내내 제 돈으로 살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등바등 돈 갖고 그러는 거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어요. 아니, 저희 사정 뻔히 알면서 결혼식 전에 필요연은 왜 하자고 하신 건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필요연 할 때 식대며 예식장 비용이며 제가 다 냈는데 어머님이 축의금 들어온 거 다 가져가셨잖아요. 적어도 필요연 하자고 먼저 이야기하셨으면 비용 정도는 알아서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아들이 돈 한 푼 없이 결혼식 하는데. 결국 참다 못한 저는 터져버렸고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군요. 그것도 웃겼어요. 한숨을 지가 왜 쉬어요? 내가 했으면 했지. 뭘 잘한 게 있어서 그렇게 다 해탈한 것처럼 구는지. 남편 놈이 먼저 돈을 제대로 빼놨으면 이럴 일 없었을 거잖아요. 결국은 남편은 축의금에서 필요한 값을 떼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그 돈을 받으려고 하자 이번에는 시모가 난리더라고요. 아니, 왜 너한테 이 돈을 줘? 우리 집에 들어온 축의금이잖아. 왜 네가 가져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애를 봤나? 내가 쉽게 결혼 허락해주니까 시어머니가 만만하니? 왜 주긴? 제가 소리 지르려 하자 오빠가 끼어들었어요. 사돈 어른께서 이해하세요. 매제는 집을 해오느라 돈이 없어서 결혼식 비용을 못 대는 상황이고 이쪽도 혼수와 예단비, 결혼식비로 돈을 어느 정도 마련했는데 예상이 없던 필요연을 하게 돼서 돈이 모자라게 됐거든요. 결혼식은 둘이 하는 거니 둘이서 나누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혼수 예단을 하지 않았다면 또 모를까. 그래도 4천만 원이 넘는 돈을 썼는데 결혼식비까지 모두 부담하는 건 저희한테 너무 부담이 크네요. 사돈 어른이 큰 어른이시니 부디 이해해 주세요. 좋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오빠는 간곡하게 말했고 그 간곡한 말투가 자신을 달래는 것처럼 들리는 걸 알아챘는지 시모는 친정집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쪽팔리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은
알겠어요 한마디만 남기고는 다 놔두고 나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결혼식 하느라고 난리치는 제가 왜 여기 있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저런 시모를 모시고 살아야 하는 제 앞날도 캄캄했고요. 이때부터였어요. 시댁에 대한 제 평가는 최하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부터 다 때려치고 싶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겨우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인내심마저 쪼개버린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일어난 거죠. 저희 아들이 태어난 지 30일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초산인데다가 조리원을 금방 나온 터라 모든 게 서툴고 몸이 힘들었어요. 자연분만이었지만 10시간을 넘게 틀어서 온몸이 성한 구석이 없었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 얼굴이 이상하더라고요. 똥 싸고 덜 닦은 표정이랄까? 뭔가 찜찜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할 말 있어? 왜 그렇게 찝찝한 표정인데? 그게 엄마가 아기 보고 싶다고 시골 한번 내려오라던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긴 절대로 가기 싫지. 라고 말하려는 것을 꾹 참고 남편에게 말했죠. 어머님도 애 보고 싶으실 때 됐지. 100일쯤 되면 시골에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제가 양보할 수 있는 건 아기가 100일은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직 집 앞 산책도 못 나가는데 시골까지 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만약 시댁이 도심지에 있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죠. 시댁은 시골 산골에 집이 있어서 벌레도 많고 시부모가 애가 온다고 해서 신경 썼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예전에 제가 시댁에 내려갔을 때도 역시나 청소한 적이 없는 집 모습에 학을 떼고 온 기억이 있었으니까요. 아기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양보한 게 100일이었어요. 제 말을 들은 남편도 그 의견에 동의했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시모에게 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일 하나 해결됐나 싶었는데 갑자기 제 폰이 울리더라고요. 시모의 카톡이었어요. 너만 애 낳아봤니? 너만 힘들어? 왜 혼자 유별나게 굴어? 애를 낳았으면 데리고 와야 하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정말 서운하다. 너 진짜 우리 안 보려고 작정한 거니? 시모의 카톡을 보니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제가 무슨 수를 쓰지 않으면 몇 날 며칠을 저렇게 사람을 쪼아댈 게 분명하니 저는 한 발 더 양보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아기가 아직 바깥바람 쐬기 힘들어요. 보고 싶으시면 나중에 어머님이 올라오세요. 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애가 힘들어서 그래요. 아직 목도 못 가누는데 카시트도 채우기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자 시모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바로 다음날 집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적어도 며칠은 시간을 두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당장 올라오니 저도 당황한 상태였어요. 애 키우느라 어지럽힌 집 치우고 정리하고 시부모를 맞이했는데 오자마자 시부모는 애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집 구경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부가 저한테 능글맞게 웃더니 말했어요. 아가, 집이 너무 좋네. 이 냉장고랑 TV를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지 같은 가전들이 생각나네. 너희가 이거 우리한테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물건들은 모두 결혼식 끝내고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고르고 골라서 집에 들인 물건들이었어요. 게다가 냉장고와 TV는 큰 만큼 가격도 제일 비쌌거든요. 그걸 탐내는 걸 보니 참 기가 막혔어요. 아들 신혼집에 와서는 새 물건 챙기려는 꼴을 보니 너무 웃겼죠. 저희 아버지는 신혼집 와보시고는 제게 용돈도 주면서 덕담까지 해주고 갔는데 말이죠. 시댁에 용돈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적어도 덕담 한마디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제 기대를 넘어버리더군요. 아버님, 그거 다 산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아파트 공간에 맞춰서 산 거라서 시댁에 두기에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딱 봐도 우리 집에 들어가도 될 만한 크기인데 이거 우리한테 주고 너희들은 또 따로 사면 되잖아.
돈도 있겠다. 뭐가 문제야?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친정에서 돈 좀 받을 거 아니야. 친정집이 그래도 교육자 집안인데. 저희 결혼식도 얼마 전에 마쳤고 아기 때문에 앞으로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다시 사는 건 좀 힘들어요. 저희도 안 쓰는 물건이면 드리고 싶은데 냉장고나 TV나 집에 없으면 안 되는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주기 싫어? 아니, 우리가 뭐 때문에 너랑 결혼을 허락해줬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면 우리 집이 도리어 손해보는 거지. 애 보러 와놓고는 애는 볼 생각도 없이 자기 집 세간살이 알아보려 혈안이 된 시부를 보니 불쑥불쑥 화가 치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 말에 뒷골을 잡고야 말았어요. 집도 좋은데 여기서 며칠 있다 가면 좋겠네. 놀러 다닐 때도 많을 거 아니야. 온 김에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가야지. 저는 애 때문에 힘들어서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데다가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데 시부는 결국 일주일을 집에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있는 내내 제가 해주는 밥 3끼 꼬박꼬박 얻어먹고 아침 저녁으로 빨래 내놓더라고요. 그걸 하면서도 최대한 참아보려 했는데 저녁에 이제 좀 쉴까 싶어서 누우면 맨날 누워있으니 몸이 아픈 거라며 움직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혔어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버려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따졌어요. 어머님한테 언제 가시는지 물어봐. 그리고 최대한 빨리 내려가시라고 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식 신혼집 보러 오신 분들한테. 신혼집 3일 내내 봤으면 이제 다 본 거 아니야? 볼거리가 아직도 남았어? 그리고 당신 어머님 계시니까 계속 늦게 오잖아.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있는 거 힘들어하면서 왜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건데? 나는 애까지 봐야 하는데 힘들어 죽겠다고. 이러다 진짜 내가 죽게 생겼다니까?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가시라고 말을 해. 나도 아들인데. 그리고 당신도 너무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냥 부모님 좋은 마음으로 여기 있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나도 우리 엄마 데리고 와서 몇 날 며칠 있어 볼까? 결국 제 협박 아닌 협박에 진 남편은 꼬리를 내렸죠. 그러나 결국 시모에게 말도 못 꺼내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일주일이 지나니 시부모도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TV와 냉장고는 제가 지켜냈죠. 시부모가 돌아간 날 정말 오랜만에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완전 술에 절어서 엄청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솔직히 여태껏 우유부단하게 행동한 게 꼴보기 싫어서 남편을 옮겨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감기 걸리면 애만 힘들겠다 싶어 남편을 안으로 들이려고 했어요. 그때 남편 옷에서 폰이 툭 떨어지더라고요. 폰은 얼마 전까지 대화를 했는지 카톡 화면이 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카톡을 보고 저는 눈이 뒤집어져 버릴 만큼 열이 받았어요. 카톡은 남편과 시모의 대화 내용이었는데 그걸 본 저는 속이 뒤틀리는 감각을 느껴야 했어요. 얘, 너 결혼 잘못했어. 좋은 집에서 곱게 자라서 그런지 시모할 길을 개똥으로 알잖니. 꼴랑 TV랑 냉장고 때문에 정색하면서 눈 동그랗게 뜨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봤지? 정말 결혼을 시켜줬더니 아주 시댁을 잡아먹으려고 들어. 네 아버지가 이번 기회에 가전 새로 바꾸나 싶었는데 좋다 말았지 뭐니? 시모의 열받은 음성이 여기까지 들리는 것처럼 생생해서 더 빡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이 저는 더 열받았어요. 저는 제 편을 들어주거나 그런 거 아니라고 중재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와이프가 그런 면이 있지. 그래도 엄마가 좀 참아. 지랄 같은 성격 나도 참고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 처갓집에 돈이 좀 있으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 생기면 돈 빌리기도 쉬워. 말만 하면 척척 돈 내주니까. 남편 놈은 우리 집을 아주 편리한 보험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냉장고랑 TV는 상황 봐서 내가 사줄게. 나 몰래 꿍쳐놓은 돈 좀 있어.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더니 우리 집 돈 보고 결혼한 거였더라고요.
이럴 거면 우리 아버지랑 결혼하지 그랬냐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있으면 친정에 전화하니 아주 우리 집을 자기 돈줄로 아는 모양이었어요. 게다가 정말 괘씸한 건 아기 분유 기저귀 한 번을 사다 준 적 없고 그럴 때마다 자기 아파트 대출금 때문에 돈 없다 하더니 시부모 냉장고 TV 사줄 돈은 언제 꿍쳐놓은 건지. 그런데 밑으로 이어진 대화를 볼수록 더 기가 찼죠. 얘, 너 이혼할 거면 애는 그냥 줘버려. 혹 달고 있으면 너만 손해야. 혹시 양육비 뭐 그런 이야기 나오면 소송해서 절대 주지 말고. 애 새끼도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다른 남자 있을 거야.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애를 혹이라고 말하는 게 진짜 할머니가 맞을까요?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제게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런 시모의 문자에 대한 남편의 답은 심플했어요. 안 넘어가. 그래서 애 키울 때 한 푼도 안 내잖아. 시모의 미친 소리에 미친 답변을 건넨 남편놈을 보니 정말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 새끼는 뭔데 내 자식을 본인 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 그러면 왜 지 자식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살까? 의문만 가득했지만 이제 다 필요 없었어요. 알아보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었고 그냥 이혼만 생각하게 됐죠.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났죠. 남편 놈이 곧 워크숍을 떠난다는 걸요. 바로 3주 뒤였어요. 1박 2일로 가는 거라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때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생각한 일을 행하기에 딱 좋은 날이라고요. 남편 워크숍 당일에 저는 미리 예약해뒀던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가 산 가구며 가전들을 모두 친정집으로 옮겨버렸어요. 친정에는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처음에 이혼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가서 이야기했을 때 부모님 기분도 무척 안 좋으셨어요. 두 분 다 교육자라 그러신지 제게 결혼은 가문의 결합이며 뭐 이런 말들을 운운하며 저를 답답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버렸죠. 이중인격처럼 앞에서는 쳐웃고 뒤에서는 욕하는 시모와 그런 시모에게 자기도 지랄 같은 내 성격 참아주며 산다는 남편의 말을 두 분에게 들려드렸더니 두 분 다 열이 받으셨죠. 특히 아버지는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 결혼식 때 너무 이상했어. 아들이 집 사온다고 어떻게 모든 걸 너한테 다 맡길 수가 있어? 결혼식 비용은 둘이서 부담하는 게 맞는 거지. 게다가 너한테 화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네 애를 자기 아들 손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무례한 일이잖아. 잘 헤어졌어. 그딴 집 빨리 나오고 이혼해. 저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집안의 물건들 중 남편 것만 쏙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신발장 안에 이혼 서류까지 놔두고 나와버렸죠. 집에 있는 작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모두 제가 마련한 것이었으니 집은 아예 텅 비어버렸더라고요. 남아있는 건 남편 놈의 옷가지와 그 사람이 쓰던 물건들 뿐이었죠. 저는 남편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 새끼도 저한테 용서를 구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만나자고 해서 나갔더니 도리어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너 미쳤어? 집에 있는 짐 다 어디 갔어? 집에 있던 가구며 가전 다 어디로 빼돌렸냐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 내가 가져왔을 뿐인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났어? 그게 네 거야? 네 돈 주고 샀니? 누가 보면 네가 산 것처럼 보이겠다. 그치? 정말 뻔뻔하네. 너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뒤에서 남의 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짐을 왜 뺐냐고? 지랄 같은 성격 맞춰주고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대출로 산 아파트에서 아무것도 없이. 나는 그런 소리 듣고도 태어날 두꺼운 낯짝 같은 거 없으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건데? 내가 언제 욕을 했다고 그래? 카톡에서 어머님이랑 대화한 거 다 봤거든? 사진도 찍어놨어. 술 마시고 톡 보낼 거면 관리를 잘했어야지. 하긴 네가 네 폰 간수를 못한 탓에
나도 그 진실을 알았지만 나는 시댁이든 너든 떠받들고 살 마음이 아예 싹 사라져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김에 이혼하자는 거야. 왜 짐 뺐냐고 물으러 온 거 보니 신발장은 안 봤나 보네? 거기 이혼 서류 있으니까 작성해서 내줘. 내가 써야 하는 건 다 썼으니까. 그제서야 남편 얼굴이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 말을 한 게 사실이었으니 자기도 발뺌은 더 못할 거고 이제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려나 싶었는데 역시나 정신 나간 소리를 멀쩡한 얼굴로 짓거리더라고요. 우리가 받들고 살라고 한 적 없잖아. 솔직히 그런 말 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짐을 이렇게 다 빼버리는 건 너무하지. 적어도 이혼을 하려면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그리고 시부모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니랑 아버지가 뭘 그렇게 바랬는데? 그래, 욕 좀 했어. 그치만 그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짐을 뺀 건 내가 너희 집에 보낸 예단비가 아까워서 뺀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해해. 그리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 나 결혼식에서 너희 엄마 진상짓 했을 때도 참고 웃어줬어. 너희 아빠 우리 집에 와서 가전 가져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웃으면서 넘겼어. 웃음 따위 전혀 나오지 않았지만 말이지. 근데 너랑 너희 부모님이 나한테 어떻게 했어? 아주 셋이서 나 하나를 분석을 자세하게도 했더라. 그리고 너는 네 새끼가 누구 애 새끼인지 몰라서 시모가 그런 말 했을 때 애 키울 때 한 푼도 안 낸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어? 이 미친 새끼야. 틀린 말이 아니잖아. 너 당당하게 그 애가 내 애라고 말할 수 있어? 너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애 만든 거잖아. 내가 애 갖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어이없는 얼굴로 남편 새끼를 쳐다봤어요. 이놈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머리가 따라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바람을 피웠다고 이러는지 떨떠름한 제 앞에 남편이 종이 한 장을 턱 내보이더군요. 바로 검사지였어요. 영어로 뭐라 적혀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더군요. 나 무정자증이야. 애 못 갖는다고. 내가 애를 가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게 그냥 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 나 자연임신 시킬 확률이 엄청 낮거든? 게다가 너랑 나 그만큼 많이 관계한 것도 아닌데 애가 금방 생겼잖아. 네가 내가 가진 집 노리고 다른 놈 씨 갖고 장난친 거잖아. 그제야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고자인 걸 알고 있으니 애가 지 새끼가 아니라고 확신했던 거고요. 그렇지만 저 또한 확신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맹세코 바람을 핀 적이 없으니까요. 넌 그럼 내가 남의 애 가졌는데 왜 결혼했어? 그럼 네 새끼 아니라고 말했으면 이야기가 더 쉬웠을 거 아니야. 결혼을 아예 안 했으면 너한테도 나한테도 더 좋았을 거라고. 애가 있으면 내가 정상으로 보이니까 그랬어. 그리고 너 집 잘 살잖아. 애 하나라도 있으면 애 앞세워서 돈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지. 저는 결국 못 참고 남편 놈 뺨때기를 한 대 올려쳤어요. 그리고 남편 놈 억지로 데리고 친자 검사하는 연구소를 찾아서 데리고 갔어요. 남편 놈이 나중에 다른 말 못하도록 보는 앞에서 남편 놈이랑 애 유전자 채취해서 검사 보냈어요. 네가 그렇게 의심하면 진짜 사실을 보여줄게. 저거 나오면 우편으로 양쪽 집에 다 보내달라고 할 거야. 그 결과 나오면 이야기해.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나와버렸어요. 남편 놈 꼬라지도 보기 싫었거든요. 여태껏 우리 애를 제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온몸이 덜덜 떨리는 배신감에 진짜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후에 우편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왔으면 남편에게도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결국 남편이 만나자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고요. 결과는 안 봐도 뻔했죠. 친자 관계 일치 99.9%요. 제가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더니 남편놈이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집 앞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는 울며 불며 아파트 떠나가라 울더라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런 거 진짜 모르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뭘 잘못했는데? 너 그냥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우리 애가 네 애 아니라고 믿으면서 애한테 얼만큼 상처 줬는지 알기나 해? 게다가 넌 나까지 모욕한 거야. 내가 너 놔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넌 내가 그렇게 뻔뻔한 여자처럼 보였니? 여태껏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그냥 남의 애라고 계속 생각해. 이제 와서 미안하니 잘못했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아빠인데. 평생 나한테 없을 줄 알았던 내 자식인데 내 아이잖아. 아니? 네 애 아니야. 내 애지. 너 우리 애한테 분유 한 통 기저귀 하나 사준 적 있어? 아니면 장난감을 사준 적이 있어? 그렇다고 살갑게 애랑 놀아주고 안아준 적이 있어. 그런 걸 안 하는 사람은 남이라는 거야, 남. 너 우리 애한테는 남이라고. 웃긴 일이죠. 지 자식인지 몰랐을 때는 그렇게 배짱 있게 굴더니 지 새끼인 거 알고 나니 완전 안면 몰수하고 지 자식이라니. 내가 너한테 준 사랑보다 남의 자식인 줄 알았던 애가 네 자식이라는 사실이 그렇게 애절해? 애도 애지만 넌 나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넌 나를 바람이나 피고 꼴랑 집 한 채에 어디 가서 남의 씨 가져다 품어 애 낳은 년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때 네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생각하면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들 만큼 화가 난다고. 제 말에 남편 놈은 그제야 입을 다물더라고요. 난 너 용서할 생각 없고 너랑 할 이야기도 없어. 이혼할 거고 합의 안 되면 소송이야. 나는 네가 어떤 의도로 나하고 결혼을 했는지 이 애가 네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녹음했고 사진 찍어놨어. 소송하면 무조건 애는 내가 데려오겠지. 그 증거들만 있으면 나 무적이잖아.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전해 애 양육비는 얼마가 나오던 10원짜리 한 푼까지 싹 다 받을 거라고. 제 말에 남편 놈은 찌질하게도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니 아버지와 오빠가 오고 나서야 결국 강제로 떨어졌어요. 그 다음날 남편 놈 대신 시부모가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예상했어요. 남편한테 들었으면 뭐라도 행동을 취할 거라고 예상은 했죠. 행동력 좋으신 분들이잖아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며느라가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우리 아들이 너무 미안한 마음이 가득해. 우리도 물론이고. 너한테 그런 상처 주려고 한 거 아니야.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였고. 알잖니. 임금님 없는 자리에서는 임금 욕도 한다고. 어머님, 저랑 그이랑 이혼하는 거 바라셨잖아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대신 애는 그이 애인 거 확인하셨을 테니까 양육비는 다 받을 거예요. 그 사람 집 대출금 때문에 어차피 양육비 제대로 못 받을 거 뻔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사람한테 돈 좀 빌려줘요. 제발 그러지 마. 얘, 우리한테서 손주 뺏어가지 말아줘. 아주 쇼를 하고 자빠지셨더라고요. 언제는 누구 애인지도 모르래 양육비도 안 주고 이혼이나 하라더니. 그래, 우리 집안의 최고로 중요한 손주다. 그 아이만큼은 우리한테 돌려다오. 우리가 잘 키울 자신이 있어. 아버님, 좀 그렇네요. 저번에 우리 집 와서 애를 한 번이라도 안아보시기는 하셨어요? 애는 안중에도 없고 저희 세간살이만 눈독 들이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런 말도 하셨죠? 친정에서 돈 주지 않냐고. 우리 집안에서 그 정도도 안 해주면 손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어차피 애는 안중에도 없던 분들이 갑자기 애가 소중하다며 여기 와서 이러시니 참 웃기네요. 할 말 있으시면 이혼소송 변호사한테나 가서 하세요. 저는 두 분하고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저는 시부모 모두 쫓아보냈어요. 결국 그 뒤로 이혼은 소송으로 가게 됐지만 저에게 유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 분할 같은 거 할 게 없었어요. 다만 위자료는 제가 조금 받아올 수 있었고 아이 친권과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죠. 남편은 제게 양육비를 꼬박꼬박 내야 했어요. 그리고 이혼 3년쯤 뒤에 저는 재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재혼을 한다고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던 게 전 남편에게까지 흘러갔는지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결혼하는 건 너무하지 않냐며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당신
나랑 재결합할 생각으로 여태껏 혼자였던 거 아니야? 어떻게 재혼을 해? 내 아이를 데리고. 재결합은 무슨? 어디서 얼빠진 소리를 해? 네 착각이야. 난 지금 이 사람 놓치기 너무 싫고 너랑은 정반대로 나랑 제 자식도 아닌 애를 사랑해줘서 결혼하려는 거야. 너는 네가 지금 애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하고 아이한테 매달리는 것 같은데 내가 기적처럼 애 가진 것처럼 다른 여자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너도 재혼이나 해. 나한테 전화해서 뻘짓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몇 달 후 직장 동료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그거 알아요? 언니 전 남편 사기당했어요. 응? 무슨 사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자기가 애 가졌다면서 결국 결혼까지 할 것처럼 했거든요? 진짜 저희한테 청첩장까지 돌리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이 명목 저 명목으로 언니 전 남편 돈 다 받고는 글쎄 그 아파트 담보로 돈까지 빌려서 날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분 얼굴이 완전 죽상이었죠. 뭐? 여자가 애를 가졌는데 왜 여자가 도망가? 알고 보니까 임신 자체가 거짓말이었대요. 그 여자가 갔던 산부인과에 찾아갔다는데 그런 여자도 없고 애도 없고 아예 진료 기록 자체가 없었대요. 결국은 재혼도 물 건너가고 아파트 살 때 빌린 은행 빚에 담보대출까지 갚아야 해서 헉헉대시더라고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새벽에 배송 알바 하시는 것 같던데? 여자가 완전히 계획하고 접근했나 보네. 그러게 사람을 잘 만났어야지. 애 가졌다는 이야기에 아주 혹해가지고는. 저번에 나 애 가졌다고 했을 때처럼 남의 남자애는 아닌지 의심이라도 하든지 안 하고. 근데 그 집의 비극이 거기서 끝이 아닌 거죠. 뭐가 더 남았어? 그 여자가 뱃속에 애를 들먹이면서 그 댁 부모님한테도 돈을 엄청 빌려갔대요. 그것 때문에 큰돈 잃어서 두 분 다 그 여자 잡으러 동분서주 돌아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없던 병까지 얻어서 병원 신세 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네. 그러게요. 지금 생각해도 잘 빠져나오셨어요, 언니. 그런 집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고생했을지 안 봐도 훤하네요. 직장 동료의 전화를 끊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는 그렇게 날카로웠던 의심의 칼날이 그 사기꾼 여자한테는 들지 않았다는 게 참 웃겼어요. 결국 제 진짜 핏줄은 품어보지도 못하고 잃게 생겼고 재혼은 막판에 엎어져 막대한 빚만 졌으니 말이죠. 그걸 보니 제가 빠져나온 게 참 잘 됐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지금 재혼을 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지금 시댁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셔요. 솔직히 이혼 후에 저는 시댁이라면 몸서리를 치는 바람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할 정도였거든요. 그런 제 모습도 그러려니 하고 넘기고 절대로 남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게 저희 시댁이에요. 처음에는 이 집안도 옛날 시댁처럼 똑같이 굴면 어쩌나 싶었는데 그런 분이 전혀 아니셨더라고요. 오히려 시댁과는 먼 게 좋다면서 멀리하니 서운한 기분에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항상 칭찬을 해주니 마음이 더 가거든요. 제 아들도 본인 손주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말이죠.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그런 어른으로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전 남편과 전 시댁의 어른들에게 단 한 번을 안겨보지 못한 제 아들에게 이렇게 좋은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커가면서 제 양부를 닮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은 제가 마지막에 한 말 때문이라도 아이를 만나러 오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네가 조금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애한테 아빠 행세할 생각하지 마. 그 말을 듣고 본인도 느낀 게 많았는지 더 이상은 아이를 귀찮게 하지 않았어요. 친부니까 만나게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전 남편을 죽을 때까지 용서할 생각이 없거든요. 저는 제 아이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는 사람을 아빠로 만들어주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정말 폭풍과도 같은 이혼이었네요.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가끔은 저도 결혼 1년 만에 이혼한 제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비칠지 의식해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고요. 저처럼 이런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이혼은 많이 참았다고 또 참지 못했다고 해도 되고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 그 상황이었다면 당장 탈출하고 싶었을 테니까요. 글을 쓰고 나니 좀 후련해졌어요. 앞으로는 밝은 미래만 바라며 살 거예요. 사연 들어줘서 고맙습니다.